지난 2005년 독일의 한 수도원에 보관돼 있다 8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조선시대 화가의 화첩. 바로 겸재정선의 화첩이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금강내산 전도다. 금강산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그린 산수화다. 금강산의 크고 작은 사찰을 비롯해 산속의 주요 건축물까지 상세하게 담고 있는 이 그림은 금강산 1만 2천 봉의 위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겸재의 정선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화폭에 담은 곳이 금강산이었다. 금강산 계곡 중 최고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만폭동 계곡. 수많은 폭포가 소울을 이루며 골짜기로 100가지의 물이 쏟아지는데 그 모습이 모두 달라 만폭동이란 이름이 붙었다. 겸재는 이 땅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어우러져 계절 따라 다른 절경을 연출하는 금강산은 조선의 긍지와 주체성의 상징이었다. 정선은 평생에 걸쳐 여러 번 만폭동을 그렸다. 그의 그림 속에서 만폭동은 너럭바위 양쪽으로 폭포가 만나는 장관을 연출한다. 나이가 들면서 화풍이 무르익을수록 절제와 변형을 자유롭게 구사했다. 과감하게 생략하는가 하면 때로는 골짜기의 작은 암자까지 그려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완성했다. 실제로 금강산을 보고 겸재의 금강산 그림이 더 금강산 같아서 놀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금강산이 겸재 금강산 그림만 못해요. 난 이게 겸재 그림의, 겸재 진경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의 본질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한눈에 보이지 않는 금강산의 아름다움까지 겸재 정선은 한 폭의 그림 속에 담아냈다. 자연은 생명이 있다고 믿었던 겸재는 사물의 참된 모습을 그리기 위해 형체만 그리지 않고 전체와 조화 속에서 그 정신을 살려냈다. 이렇듯 정선은 우리 산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북악산 아래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정선은 이곳에서 태어나 52살까지 머물렀다. 그림이 천대받던 시절 대부분의 화가는 노비나 중인이었지만 정선은 달랐다. 퇴계 이황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선은 조선 성리학의 계승자로서 유학에 능통한 사대부였다. 그는 당대 지식인들에게 조선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다. 태백산맥이 동해와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포항 내연산. 12개의 폭포를 품은 절경으로 유명하다. 이곳 용추계곡 연산 폭포 아래 바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1733년 가을
정선이 이곳에 왔다. 겸재정선 선생님께서 1733년에 청하 현감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이곳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조 바위 조 뒤쪽에 가빈추 정선이라는 그 탐성 각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폭포가 바로 저쪽에 있는 폭포가 되겠습니다. 정선은 특유의 힘차면서도 율동적인 분놀림으로 내연산 삼용추의 절경을 그렸다. 이런 풍경들을 특히 원숙한 필치로 어떤 그 재구성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겸재준입니다. 그래서 이 내연산 용추골은 우리나라 진경산수화의 화풍이 만개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네 살의 그림에 입문한 이후 자신만의 화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겸재는 말년에 독창적인 화법을 완성했다. 대상의 윤곽과 질감, 중량감을 독창적인 기법으로 표현해 사물에 깃든 의미와 기상까지 드러내는 이른바 겸재준법이다. 그것은 중국풍의 화법에서 벗어나 우리 산하를 우리만의 기법으로 표현하는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우리 것에 대한 재해석과 민족적인 긍지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돼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자적인 그런 독창적인 세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이 봐도 일본 사람이 봐도 이거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우리 그림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평론서인 근역서 화증에는 겸재가 진경산수화에 뛰어났다고 평가한다. 겸재가 그리고자 했던 진경은 무엇일까? 산세가 아름답고 기암 괴석이 많은 인왕산은 오랫동안 산수화의 단골 소재였다. 그런데 겸재 정선의 인왕산은 당시 퍼져있던 화풍과 다르게 표현돼 있다. 안 보여도 거기에 있는 게 있는 사실을 확실히 아니까 있는데 있어요, 이 바위가. 있는데 겸재 있는 걸 아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 흰 바위를 검게 표현해서 그 흰 바위가 가지는 강렬한 힘을 그 반사적으로 표출을 해냈단 말이죠. 그렇게 바꿔야만 그 형질감이 정확히 드러나니까 바꿨던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와 그 결단력이죠.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왕산. 전통적 화법에서 흰 바위는 가는 윤곽선에 갇힌 여백으로 표현돼 왔다. 그러나 겸재 정선은 인왕산 바위를 검게 칠하는 당시로선 획기적인 화법을 구사했다. 바위의 중량감과 위압감을 살려 우리 산세 기상을 표현하기 위한 겸재의 독창적인 선택이었다. 그것은 중국 중심의 화풍에서 벗어나 조선의 정신을 담고자 했던 겸재의 시대 정신이었다. 이제까지 겸재 이전에 있었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적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과서, 중국 사람들이 산을 그릴 땐 이렇게 그린다, 나무 계곡은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것에 기초해서 그렸기 때문에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이나 각양각색은 담아내지 못했는데 겸재 정선은 비로소 금강산하고 서울의 북악산, 인왕산 또 영남의 여러 풍광을 들여다보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그렸으니 조선적인 산수화는 겸재 정선에 이르러서 비로소 시작됐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화가들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은 치열하게 당대를 살아온 이들의 손에서 태어났다. 해남 윤시종택인 노구당은 고산 윤선도가 당호를 붙이고 살았던 곳이다. 이곳에서
윤선도의 증손인 공제 유은두서도 말년을 보냈다. 바로 이곳 수장고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초상화로 손꼽히는 작품이 소장돼 있다. 자화상이 이 안에 못이 있습니다. 그동안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진본이 공개된 것도 몇 차례에 불과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공제 유은두서의 자화상이다.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강렬한 눈매와 구렛나루. 그림 속 인물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 표정이 생생하다. 바로 20.5cm, 세로 38.5cm 크기의 자화상은 현재 액자에 표구해서 보관 중이다. 이 자화상은 기묘하게도 목과 어깨 등이 없고 오로지 얼굴 부분만 그려져 있다. 그림이 그려질 때부터 얼굴만 그려진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그 세부를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지금 요 탄건에 주름이 있는 요 농단 변화가 있는 이 부분부터 머리카락이 표현돼 있어요. 고배율 카메라로 확대 촬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렛나루 사이로 귓바퀴가 그려져 있다. 세밀하게 표현한 구렛나루새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자화상이 그려졌을 때 모습은 어땠을까? 보다 자세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을 했다. 적외선 촬영을 하면 먹이나 수치로 그린 그림의 선과 미연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도포에 주름 잡힌 모습까지 그려진 상반신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몸체의 윤곽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초안을 그린 뒤 뒷면에서 옷선을 그린 다음 얼굴과 도포에 채색도 했다. 수염의 먹선은 앞면에서 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옷선이 수염과 충돌하자 앞면에서는 옷선을 그리지 않았던 것이다. 좌우로 날리는 수염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수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놓고 옷주름은 이제 생략해도 됐을 것 같아요. 윤두서의 그 화가로서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생략법에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리려고 의도했고 그걸 뒷면에서 표현해서 구도를 잡고 그리고 이제 수염을 그리고 옷주름을 그리려고 했다가 옷주름은 이제 포기한 거죠. 겉에서는. 그래서 뒷면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적외선 카메라 촬영이나 뒷면 조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옷주름까지 과감하게 생략한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중 최고 걸작으로 손꼽힌다.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강렬한 눈매. 그리고 0.5mm 이하의 코털 한 올, 수염 한 가닥까지 극사실적으로 그린 구렛나루. 윤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한 것일까? 조선시대 화가들이 극세밀화를 그릴 때 사용한 최고의 붓이 쥐수염으로 만든 붓이다. 쥐에게 수염은 감각기관이라 가늘면서도 힘이 강하다. 쥐수염을 모아온 한 서예가와 50년째 붓을 만들어온 장인의 도움으로 쥐수염 붓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게 아주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탄력이 있고요. 아주 호가 좋고 뭐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이게. 장인의 손끝에서 쥐수염은 2개의 극세밀화용 붓으로 완성됐다. 쥐수염 붓은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강해 힘이 좋고 먹물도 오래 머금는 특성이 있다. 이 붓으로 윤두서 자화상 속 가늘고 긴 수염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60cm에 이르는 가늘고 긴 수염 가닥도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균일하게 그려진다. 지금까지 저도 그 상당히 많은 수 몇백 자루 넘는 붓을 사용하고 몽당 붓으로 버리고 했지만 이렇게 가는 붓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선으로 이 길이까지도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고르게 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이 붓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윤두서가 수염을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을 그리기 전 반드시 대상을 관찰한 뒤 붓을 들었다고 전하는 윤두서의 작품 세계를 말해주는 화첩이 있다. 노구당에서 전해오는 이 화첩은 살아생전 윤두서가 그린 그림을 엮은 것이다.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백마의 늠름한 모습을 담은 윤두서의 유화 백마도. 이 작품은 봄바람에 날리는 수양버들 아래 백마가 한쪽 발굽을 살짝 든 순간을 포착했다. 자신이 직접 키웠던 말을 그 대상으로 버드나무에다 묶어놓고 그걸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대상을 앞에다 놓고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봄 풍경을 감상하는 순간을 묘사한 주마상춘도. 바람에 날리는 잔가지를 늘어뜨려 속도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 이전에 화가들이 말을 그렸던 거는 주로 이제 그냥 선으로만 그리거나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그 말을 그렸다고 한다면 윤두서로부터 바로 사실 그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는 것처럼 말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런 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대 최고의 비평가였던 남태응도 감탄할 정도로 윤두서는 사실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그린 윤두서의 자화상 속 수염은 그가 사진을 찍듯 그리던 사실성에서 벗어나 있다. 의도적으로 구렛나루 수염을 부각시킨 윤두서의 의도는 무엇일까? 30대 초반, 극심한 당쟁으로 절친한 친구를 잃은 그는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 진출의 꿈을 접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그림이었다. 두 여인이 나물 캐는 모습을 그린 윤두서의 이 작품은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풍속화다. 윤두서 작품의 주인공은 양반이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서민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것은 그림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17세기까지의 그 인물화라고 할 때는 현실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그 살아있는 인물들보다는 옛날 역사나 고사에서 유래된 그런 고사인물화 계통의 인물화가 주로 그려지고 감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제 윤두서는 실제 농촌이라든지 또는 뭐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생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살아있는 인물들을 그들의 삶과 행동을 풍속화로서 그리게 됩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서민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부상시킨 윤두서의 풍속호는 서민들의 삶에 주목한 현실 인식의 반영이었다. 이런 윤두서의 그림은 가짜 그림이 나돌 정도로 당시 그림 애호가들의 환호를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사대부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반 사대부 위주로 사회가 운영이 되고 하층민들은 거의 역사의 전면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랬을 때 공제가 과감하게 그런 하층민들의 삶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회화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시킴으로 해가지고 근대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그런 걸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공제가 이런 인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해 또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회의 어떤 전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본격적으로 그림에 담은 화가는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 악사들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소년을 그리기도 하고 당시의 씨름판을 그대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마치 사진을 찍듯 순간을 포착해 그 생동감을 그대로 화폭에 담았다. 그림 속 인물은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다. 투박한 시골 안악내의 빨래터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가 하면 한바탕 체벌이 지나간 서당 안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김홍도, 그의 그림에는 정조가 꿈꾸었던 한 시대가 담겨 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용주사. 이곳은 정조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지은 절이다. 대웅전과 연결되는 천보루는 좌우에 긴 행랑채가 이어져 있고 기둥은 궁궐에서나 사용되는 장대한 돌로 세워져 있다. 대웅전에는 특별한 그림이 한 점 있다. (1790년에) 그려진 후불탱화다. 가로 3.5m, 세로 4.4m의 통비단에 그려진 이 불화는 절이 창건되면서 만들어졌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약사불, 오른쪽에는 아미타불이 있어서 삼세열의 채탱이라 불린다. 이 불화 아래쪽 중앙에는 축원문이 써있다. 왕과 왕의 어머니, 왕비와 세자의 장수를 기원하는 문구다. 후불탱화가 왕실을 위해 조성된 것임을 말해준다. 용주사 사적계는 이 그림을 그린 이가 김홍도라고 전한다. 그림 그리는 승려들이 그리던 불화를 과연 김홍도가 그렸을까? 많은 미술 사학자들은 불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손이나 옷선의 처리 등을 볼 때 김홍도의 필치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특히 얼굴 부분에서 일반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초상화적인 기법이 사용됐다. 이곳에 그려진 인물들의 모습은 김홍도의 화풍과 일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화가들이 인물화를 그릴 때 아무리 남의 초상을 그린다 하더라도 자기 얼굴이 상당히 반영이 돼요. 부지불식간에. 근데 단원이 얼굴이 갸름하고 아주 청소하게 생긴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코가 높고. 그래서 단원 그림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콧날이 높고 또 옷자락을 표현하는데 이게 바람 맞은 산들바람 맞아서 하늘 이렇게 휘날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 같은 게 단원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인데 그런 게 여기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 불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서양 화법인 원근법과 명암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같은 해 그려진 다른 불화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20대) 초반 왕실 전속기관인 도화서 화가가 된 김홍도는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8폭 병풍으로 전해지는 군선도는 그가 왕명을 받아 궁궐 외벽에 그렸던 해상 군선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다. 거친 듯 휘몰아친 필치로 김홍도의 기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으로 궁중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동료 화원들과 함께 민간에서 주문받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당시 그림 중 하나가 행녀 풍속도다. 여행길에 만난 농촌 풍경을 해학적으로 그렸다. 이런 풍속화로 김홍도는 이미 30대 중반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1796년) 완공된 수원 화성은 정조가 당시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토목 사업이었다. 정조는 화성 건설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홍도는 정조를 위해 화성 일대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듯 50대 초반의 김홍도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빠짐없이 기록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거기에는 정조의 각별한 신뢰와 지원이 있었다. 수원 화성 준공을 앞두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과 화성 행차를 그린 화성 원행 반차돌은 김홍도의 총책임하에 제작됐다. 말이 끄는 정조의 가마, 그 뒤를 따르는 호위 무사와 궁녀들 모습까지 마치 한 장의 기록 사진을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묘사했다. 또 주요 행사 장면을 8폭의 병풍으로도 남겼다. 주교도는 궁궐을 나선 행렬이 노량진에서 배로 다리를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모습을 그렸다. 행렬이 막 시흥행궁에 다다른 모습을 그린 시흥행궁 환어도는 우리나라 기록화에 큰 획을 긋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대규모 행렬과 수많은 구경꾼들까지 모두 생생하게 그린 이 그림에는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던 당시 시대상이 잘 드러나 있다. 내용이 행사 기록화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속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당시의 궁중 풍속이면서 주변에는 구경 나온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렸습니다. 따라서 정조가 이상으로 꿈꿨던 왕실과 백성과의 소통을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정주대에 발달했었던 서양화의 원근법과 투시법까지 반영된 그런 사실적인 화풍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 있게 다가옵니다. 정조의 세손 시절 초성화를 그렸던 김홍도. 정조가 이룩하고자 했던 세상을 단원 김홍도는 그림으로 남겼다. 그러나 김홍도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정조가 4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규장각을 이끌던 많은 개혁파들이 힘을 잃었다. 김홍도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정조라는 거대한 날개를 잃은 김홍도는 초야에 묻혀 말년을 보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그리지 않았다. 그림은 시대를 말한다. 조선시대, 치열하게 한 시대를 살았던 학자의 삶이 담긴 그림이 그것이다. 작품이 완성된 지 70년이 지난 1914년에 표구된 이 그림은 한 폭의 두루마리 형태다. 두루마리의 앞부분은 작품의 제목과 작품 소장 내력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정희의 호 완당을 따서 이름 붙인 작품의 제목은 완당 세한도다. 제목에 이어 본 작품이 모습을 드러낸다. 국보 180호 세한도. 김정희의 이상과 혼이 담긴 그림이다. 그림에 이어 김정희의 필체로 그림에 대한 발문이 붙어 있다. 정중하고 단정한 글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한도는 그림과 발문까지 보통 여기까지다. 그러나 그림과 발문에 이어 그 뒤에도 수많은 글이 이어진다. 세한도를 감상한 사람들이 쓴 감상문인 제영이다. 세한도를 보고 글을 남긴 당대 지식인들은 모두 17명. 그들은 당시 청나라의 지식인들이었다. 세한도 감상기와 김정희를 위로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세한도 전체 길이는 무려 14m에 달한다. 이 그림에는 추사 김정희의 삶이 담겨 있다. 소나무 한 그루와 잣나무 3그루, 그리고 집 한 채.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 그림은 당시 김정희의 상황을 말해준다. 자세히 보면 세한도는 거친 종이에 그려졌는데 그나마 종이를 이어붙인 자국이 보인다. 그것도 2군데나 이어붙였다. 석 장의 종이를 이어붙여 그린 세한도. 세한도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3등분해서 감상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 세한도라는 제목은 소나무 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노송으로 이어지는 글씨, 그 자체가 이미 그림의 한 부분이다. 글씨와 나뭇가지의 자연스런 만남은 절제된 이어백에 세한도 특유의 쓸쓸함을 담고 있다. 붓에 물감을 닦아내고 갈필로 찌들어진 소나무 몇 그루, 윤곽으로 된 집을 간략한 필치로 그려낸 아주 그 극한에 달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넘어선 어떤 우주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외로움 속에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극한의 외로움을 그려낸 거칠고 쓸쓸한 화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 실마리는 초이선서와 주고받은 편지첩에서 발견된다. 제주도 유배 시절 김정희가 초이선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초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초묵법은 어떤 방법일까? 송영방 화가는 김정희의 유배 시절 모습을 그렸던 대표적인 동양 화가다. 동양화는 보통 먹색으로만 그림을 표현한다. 세한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다. 같은 목이죠. 같은 목인데 멈추면은 이렇게 진하게 돼요. 속도. 속도가 예, 진하고. 보통 먹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진한 먹과 엷은 먹을 사용해 농담을 표현한다. 그러나 세한도는 한 가지 먹을 사용했다. 한 가지 먹을 쓰는 초묵법은 먹물을 팥죽처럼 진하게 갈아서 물기를 짜낸 붓에 묻혀 오로지 붓의 속도로 진하고 옅은 농담을 구사한다. 붓질하는 속도로 농담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묵법의 원리다. 다만 농담이 없기 때문에 완급으로 조절해가지고 흐린 먹과 진한 먹을 동시에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력이 말할 수 없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완당 선생은 평생을 글씨를 쓰시고 금속학자로 알려진 추사 김정희의 국제적인 명성을 말해주는 그림이 한 점이 있다. 학자풍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림 위쪽에는 이 그림을 그린 사연이 적혀 있다. 김정희에게 그림으로나마 인사를 드리는 이는 청나라 문인 정조경이었다. 그 완당 선생의 학문이라든지 익히 알려져 있는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흠모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이런 그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국제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그 명성이라든지 익히 그분의 학문이 알려졌는가를 새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당한 모습의 김정희와 예를 갖추는 중국 학자 정조경. 그러나 당시 정조경은 김정희보다 한 살이 많았고 만난 적도 없었다. 김정희와 청나라 학자들과의 인연은 그가 중국 사절단에 파견되면서부터였다. 순조대인 1809년 10월 김정희의 부친 김노경이 동지부사로 연행길에 올랐다. 이때 주 업무는 중국과의 외교지만 사행은 중국과 서양의 지식을 습득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다. 이때 김정희는 부친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함께 베이징으로 갔다. 그의 나이 24살 때였다. 중국에 간 김정희는 청나라 석학들과의 교류를 기대했다. 중국 강남 지방은 대대로 학문과 예술이 발달했다. 저장성 양조우. 여기에 김정희가 학문적 스승으로 여겼던 완원의 생가가 있다. 김정희는 완원에 대한 경외심에서 자신의 호마저 완당이라 칭하게 된다. 청나라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완원과 김정희의 만남은 준비된 것이었다. 那么来了以后呢，觉得人员的确是有学问，确实是这个非常这个有成就的人，这是从这个经政学这一方面来讲。那么在这个嘉靖15年，
这个阮元他跟金正喜有一次比较深入的接触。他看到这个金正喜以后呢，他说这个年轻人是非常英武。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른 김정희는 승승장구했지만 당파 싸움에 휘말리면서 제주도 귀향길에 오른다. 1840년 가시 울타리가 둘러싸인 집안의 가치는 유배형으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이때 그의 나이 55이었다. 끊임없이 찾아드는 풍토병에 시달리며 음식과 의복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불행은 계속됐다. 유배 3년째 부인 이한희 씨가 운명을 달리했다. 부인의 죽음도 모른 채 김정희는 부인이 죽은 다음 날 안부 편지를 썼다. 세한도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려졌다. 그렇다면 그는 왜 세한도를 그렸을까? 세한도에는 이 그림을 받을 인물이 기록돼 있다. 제목 옆에 우선 시상. 세한도를 보여주고자 했던 이는 우선이었다. 우선은 누구일까? 우선은 이상적이라는 인물의 호다. 우선 이상적은 역관이었다. 역과 합격 이후 12번이나 중국을 다녀온 당대 최고의 역관이었다. 이상적은 통역만 하는 역관이 아니었다. 이상적의 시문을 모아 12권의 책으로 엮은 은송당집은 청나라 문인들이 만들어준 책이었다. 김정희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상적. 그는 유배 중인 김정희에게 청나라 소식을 전해주고 청나라 학자들에게는 김정희의 상황을 알렸다. 김정희는 이상적에게 세한도를 그려준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 이상적은 김정희가 귀양 가기 전에도 많은 책을 보내주었다. 김정희의 스승 완원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청대 유교 경학의 완결판을 김정희에게 전달한 것도 이상적이었다. 수레로 한 수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관이라는 게 심부름하는 게 많은데 그거는 정말 추사라는 사람이 이상적한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그 이상적의 그 고마움의 표현, 또 이상적에게 갖다 주니까 또 추사는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고맙겠어. 말로 할 수 없는 고마움이죠.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변함없는 의리를 보여준 이상적은 김정희가 절해 고도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됐다. 이상적의 의리에 김정희는 공자의 말로 칭송을 이어간다. 세한도는 역관 신분으로 김정희를 끝까지 돌보았던 이상적의 의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그 마음은 붉은 인장으로 남아있다. 이듬해 봄인 1845년 1월 세한도는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중국 문인들에게 공개됐다. 이상적이 동지사절로 청나라에 가면서 청나라 문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한도를 꺼내 보인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인들은 세한도를 감상하고 17명의 문인들이 감상기를 썼다. 김정희의 명성을 알고 있던 중국 유력 인사들이 김정희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의 글이었다. 추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은 이미 잊혀진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중국의 굉장히 괜찮은 학자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또는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는 그런 글들을 남기죠. 그걸 보고 힘을 얻게 되죠. 아, 이게 이제 내가 죽은 게 아니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의지를 불태웁니다. 거친 붓 하나로 세상을 담아낸 조선의 화가들. 그들은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민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내 우리 중심의 독창적인 세계를 펼쳐나갔다. 그들이 그려낸 것은 바로 조선이라는 한 시대였다.